고요가 내려앉은 깊은 산중,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든 듯한 한밤중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은가루를 뿌린 듯 별들이 총총히 밝혀 있었고 그 사이로 둥근 달이 교교한 빛을 세상에 흩뿌리고 있었지요. 달빛은 나뭇가지를 지나 숲의 가장 깊숙한 곳, 작은 오두막의 지붕 위에도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오두막 안에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아주 오래전 그날부터 밤은 그에게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졌고 귓가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 했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강물처럼 고여 있었지만 잠의 신은 좀처럼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라 불렀습니다. 백야의 저주, 밤에도 꺼지지 않는 눈을 갖게 된 형벌. 그의 이름은 다눈다. 본래 그는 왕궁에서 왕비의 향을 조제하던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코를 가진 향장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향기는 시든 꽃을 다시 피게 하고 근심 어린 왕비의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띠게 할 만큼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난초의 연한 향기부터 깊은 밤에만 피어나는 월화향의 짙은 내음까지 세상의 모든 향기는 그에게 친구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삐걱, 낡은 나무 문이 밤의 정적을 깨며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흙냄새와 젖은 이끼 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밤꽃의 희미한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모든 향을 구별하고 그 의미를 읽어냈던 그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서는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만이 유일하게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숲은 깊고 어두웠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보다 더 짙은 절망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숲의 어둠은 오히려 포근한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그는 작은 공터에 다다랐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쏟아질 듯한 별빛과 달빛이 공터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바위 위에 걸터 앉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까마득한 밤하늘에 떠있는 저 달은 지난밤에도 그리고 지지난밤에도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잠들지 못하는 자신뿐이었습니다. 잠이란 무엇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그 평화로운 안식,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내일의 새로운 해를 맞이할 힘을 얻는 그 고요한 의식,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시간은 닳아 없어질 뿐 결코 새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뇌는 여전히 잠들기를 거부하며 쉬지 않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괴로워했습니다. 궁궐에 화려했던 날들, 향을 맡고 미소 짓던 왕비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내시의 비웃음까지 잊고 싶은 기억들이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안은 캄캄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엉, 부엉,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의 정적을 깨는 그 소리의 단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결을 따라 실려오는 아주 희미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껏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아주 낯설고도 신비로운 향기였습니다.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독초의 향도 아니었고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사양의 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슬픈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비단 손수건 같은 향기였습니다. 향기는 아주 옅었지만 단우의 코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그에게 후각은 유일하게 살아있는 감각이었으니까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향기가 불어오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한 걸음이었습니다. 왜 가는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지독한 불면의 밤에 처음으로 생긴 작은 호기심. 그 하나만을 붙잡고 숲의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나뭇가지에 뺨이 스치고 덩굴에 발이 걸려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향기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신을 부르는 유일한 등불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작은 기대감에 가까웠습니다. 이 밤의 끝에서 어쩌면 아주 작은 위로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깊은 밤. 잠들지 못하는 한 사내의 고독한 밤. 산책은 그렇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운명을 향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밤 산책에 동행해 주세요. 당신의 평온한 밤을 위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신비로운 향기를 따라 숲의 심장부로 향하는 단우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밤의 숲은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길은 그림자에 지워져 보이지 않았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는 마치 숲이 살아 숨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목표 없이 떠돌던 이전의 밤 산책과는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이 그의 영혼을 부드럽게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향기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새벽의 서리처럼 청량한 모순적이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룬 향이었습니다. 향장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그였지만 이런 향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그 어떤 꽃이나 나무, 풀의 향과도 달랐습니다. 마치 땅에서 피어난 향기가 아니라 밤하늘의 별빛이나 달빛이 땅에 내려와 뭉쳐서 피어나는 향기 같았습니다. 그는 빽빽한 나무들이 터널처럼 이어진 곳을 지났습니다. 머리 위로는 나뭇잎들이 겹겹이 하늘을 가려 달빛조차 희미했습니다. 발밑의 땅은 축축했고 이끼 낀 바위들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는 오직 코끝에 닿는 향기에만 의지해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빽빽한 나무 터널이 끝나고 마치 하늘의 일부를 잘라 옮겨놓은 듯한 작은 숲속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달빛이 고스란히 쏟아져 내려와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그리고 단우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공터의 풍경은 현실이 아닌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풀밭 위에는 수십, 수백 개의 작은 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반딧불이가 아니었습니다. 반딧불이의 빛이 따뜻한 노란색이라면 그 빛들은 차가운 푸른빛 혹은 맑은 은색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빛들은 허공을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뿌리를 내린 작은 풀들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머금고 스스로 빛을 내는 기이한 약초들이었습니다. 신비로운 향기의 정체는 바로 이 약초들이었습니다. 각각의 풀들은 저마다 다른 색과 밝기로 빛을 내며 밤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듯 했습니다. 어떤 것은 초승달처럼 가느다란 잎사귀에서 푸른빛을 냈고 어떤 것은 둥근 꽃잎에서 보름달처럼 은은한 은빛을 뿜어냈습니다. 단우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향과 함께 살아왔지만 빛을 내는 식물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공터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빛나는 풀들이 그의 움직임에 따라 부드럽게 흔들리며 빛의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은 마치 지상의 별밖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빛나는 풀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얇고 투명한 잎맥 사이로 흐르는 푸른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의 맥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자 맑고 청아한 향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끈거리던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피로의 갑옷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터 한쪽의 숲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한 마리의 사슴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슴의 몸은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는 듯했고 머리 위에는 산호처럼 아름답게 뻗은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사슴의 눈이었습니다. 깊은 밤의 호수처럼 맑고 고요한 눈동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신비로운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단우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다는 듯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나와 빛나는 풀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사슴은 마치 정원을 산책하는 주인처럼 우아한 걸음으로 풀들 사이를 거닐며 이따금 고개를 숙여 빛나는 약초를 한 입씩 부드럽게 뜯어먹었습니다. 단우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신성한 의식을 보는 듯한 경건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저 사슴은 이 빛나는 약초를 먹고 사는구나. 어쩌면 이 신비로운 숲의 주인이거나 혹은 수호신일지도 모른다. 그는 감히 소리를 내거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달빛과 별빛,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내는 약초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풍경 속에서 신비로운 사슴의 저녁 식사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사슴은 한참 동안 여유롭게 풀을 뜯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다시 단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그를 초대하듯 작게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그 순간 단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신비로운 향기는 어쩌면 이 사슴이 보낸 초대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사슴은 몸을 돌려 다시 숲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단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사슴이 사라진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이 길고 긴 밤에 그는 처음으로 가야 할 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빛나는 풀밭을 조심스럽게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발밑에서 부서지는 풀들의 빛과 향기가 마치 밤의 강물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왕궁의 그 어떤 화려한 비단길보다도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숲의 입구에서 사라졌던 사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우는 홀린 듯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달빛을 등진 사슴의 은빛 실루엣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길잡이였습니다. 이 기이하고 아름다운 밤의 산책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어쩌면 이 길의 끝에서 지독한 불면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그의 지친 마음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작은 불씨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사슴의 뒤를 따르는 단우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는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스승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걸음처럼 조심스럽고도 경건했습니다. 사슴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의 숲을 산책하는 고요한 현자처럼 우아하고도 침착한 걸음으로 앞서 나아갔습니다. 그 덕분에 단우 또한 자신의 발걸음과 호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바스라, 발밑에서 마른 나뭇잎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슴의 가볍고 소리 없는 발걸음과 자신의 발소리가 만들어내는 작은 불협화음 속에서 그는 오히려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발에 힘을 빼고 마치 숲의 일부가 된 것처럼 부드럽게 걷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은 이따금 멈춰서서 단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밤의 숲은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계곡의 물소리,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스치며
만들어내는 휘파람 소리, 그리고 이름 모를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 예전에는 그 모든 소리가 그의 예민한 신경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잠을 방해하는 원수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슴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동행 속에서 그 소리들은 더 이상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밤의 숲이 들려주는 거대한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각각의 소리들이 제자리를 지키며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평온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뒤죽박죽 섞여 들리던 소리들이 시간이 지나자 하나씩 분리되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바위를 타고 흐르는 물소리는 맑고 청아했고, 가까운 떡갈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는 나직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예민한 감각은 더 이상 저주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축복이 될 수도 있음을 그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은 그를 어떤 목적지로 이끄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숲의 이곳저곳을 유유히 거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사슴은 유독 달빛이 밝게 비추는 곳으로만 걸었고, 이따금 멈춰서서 빛나는 약초를 한 입씩 뜯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누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슴이 아무 약초나 먹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빛나는 약초들 중에서도 사슴은 특정한 종류의 약초에만 입을 가져갔습니다. 어떤 것은 잎사귀가 심장 모양을 하고 있었고, 어떤 것은 꽃잎이 별 모양으로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장으로서 가졌던 그의 천부적인 관찰력과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푸른푸른 빛이 유독 짙고 향기는 박하처럼 시원하구나. 이 풀은 은은한 은빛을 내며 향기는 갓 내린 눈처럼 깨끗하다. 그는 손에 든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밤사이 그가 만났던 기이하고 아름다운 약초들의 모습이 서투르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풀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약초들이, 그리고 저 신비로운 사슴이 자신을 이 지독한 불면의 늪에서 건져줄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다누는 침상에 몸을 눕혔습니다.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조급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밤새 걸었던 숲길을 떠올렸습니다. 사슴의 우아한 발걸음, 발밑에서 느껴지던 흙의 감촉, 귓가를 스치던 바람소리, 그리고 코끝을 맴돌던 신비로운 약초들의 향기. 그는 밤의 기억들을 하나씩 천천히 복기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불안과 초조함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완벽한 잠은 아니었지만 그는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 속에서 희미하게 의식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잠이라기보다는 깊은 휴식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누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기나긴 밤에도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서두르지 않는 발걸음으로 시작된 밤 산책은 그의 멈춰있던 시간을 아주 조금씩 다시 흐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누의 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밤이 견뎌내야 할 고통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기다려지는 탐구와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달이 중천에 떠오를 때쯤이면 어김없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렸다는 듯 신비로운 사슴은 약속된 장소에 나타나 그를 새로운 밤 산책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누는 더 이상 사슴을 무작정 따라다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잎과 달의 언어를 배우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슴은 그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그는 오직 관찰에만 집중했습니다. 사슴이 어떤 약초를 먹는지, 어떤 것을 피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그 약초들이 자라는지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는 곧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나는 약초들은 모두 달빛을 직접 받는 곳에서만 자랐습니다. 빽빽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지요.
마치 달빛을 양분 삼아 자라는 식물들 같았습니다. 또한 달의 모양에 따라 약초들이 내는 빛의 밝기와 색깔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초승달이 뜨는 밤에는 약초들의 빛이 약하고 푸른빛을 띠는 반면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온 숲을 대낮처럼 밝힐 정도로 환한 은빛을 뿜어냈습니다. 달은 이 숲의 왕이고 저 약초들은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로구나. 단우는 혼잣말을 하며 달과 약초 사이의 신비로운 관계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약초 그림 옆에 달의 모양을 함께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해독해야 할 거대한 자연의 경전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향장이었을 때의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약초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것이 풍기는 향기를 구별하고 기록하는데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그의 코는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분석 도구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도 수십 가지의 빛나는 약초들이 내뿜는 미세한 향기의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약초는 갓 베어낸 풀처럼 싱그러운 향을, 어떤 약초는 잘 익은 과일처럼 달콤한 향을, 또 어떤 약초는 깊은 숲의 흙처럼 편안한 향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각각의 향기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싱그러운 향은 머리를 맑게 하고 달콤한 향은 마음을 들뜨게 하며 흙의 향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슴이 주로 먹는 약초들이 대부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흙이나 나무 계열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뜬 밤에만 피어나는 별 모양의 은색꽃은 그가 지금껏 맡아본 그 어떤 향보다도 깊고 평화로운 향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듣는 이의 모든 근심을 잠재우는 듯한 향이었습니다. 그는 그 꽃에 은별화긴싱화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단우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사슴이 은별화를 먹고 난 자리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직 남아있는 몇 송이를 채취했습니다. 식물의 생명을 거두는 것이 미안했지만 이 지독한 불면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습니다. 그는 채취한 은별화를 품에 소중히 안고 말없이 자신을 지켜보는 사슴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슴은 그저 고요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그는 은별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향으로 피워볼까? 아니면 즙을 내어 마셔볼까? 왕궁에 있었다면 수많은 도구와 약재를 이용해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작은 돌절구에 은별화를 넣고 조심스럽게 빻기 시작했습니다. 은별화가 으깨어지자 그 안에 응축되어 있던 맑은 향기가 폭발하듯 터져나와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그의 긴장된 어깨가 스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빻은 은별화를 작은 찻잔에 담고 샘에서 길어온 맑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은은한 은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그 온기와 향기를 잠시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찬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온몸에 부드러운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따뜻한 달빛을 그대로 마시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차를 모두 마시고 텅 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침상에 눕지 않고 창가에 앉아 밤의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정신은 또렷했지만 이전과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을 항상 휘젓고 다니던 수많은 생각의 소용돌이가 잠잠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이 멎은 호수처럼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은별화의 부드러운 향기가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평온함을 온전히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의 의식은 아주 천천히 안개가 옅어지듯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오직 완전한 고요함 속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창밖은 이미 환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창가에 앉은 채로 밤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이 든 것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한 아주 얕고 짧은 휴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머리는 안개가 거친 아침의 호수처럼 맑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개운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잎과 달의 언어, 그 신비로운 자연의 처방이 그의 몸과 마음에 아주 작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창밖의 숲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나의 스승이여.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숲의 비밀을 더 깊이 파헤쳐 자신을 올까맨 이 저주를 반드시 풀어내고야 말겠다고. 그의 밤 산책은 이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희망을 향한 순례의 길이 되었습니다. 빛나는 약초, 특히 은별화의 효능을 체험한 단우는 더욱 깊이 숲의 비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사슴을 따라다니며 새로운 약초를 발견하고 그것들의 특성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작은 오두막은 어느새 각종 약초들로 가득 차 밤이 되면 그 자체로 작은 별밭처럼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각각의 약초를 말리고 빻고 섞어보며 다양한 조합을 시험했습니다. 어떤 약초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고 어떤 약초는 기분 좋은 나른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잠을 잘 수는 없었지만 약초 덕분에 찾아오는 깊은 휴식의 시간을 통해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지독한 피로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숲의 모든 약초들이 일제히 가장 밝은 빛을 뿜어냈고 공기 중에는 전에 없던 짙은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사슴은 단우를 숲의 가장 깊숙한 곳,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작은 폭포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는 황금색 꽃잎을 가진 꽃. 그 꽃은 다른 약초들처럼 강한 빛을 내뿜지는 않았지만 주변의 모든 달빛을 자신에게로 끌어모으는 듯한 신비로운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는 단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향기는 너무나도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그리고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향. 월화미인 웨샤미린의 중심이 되었던 바로 그 향이었습니다. 아, 낮은 탄식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봇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월화미인은 그가 왕비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그는 이 향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희귀한 꽃과 나무들을 수소문했고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완벽한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주 귀한 금자마라는 꽃이 있었습니다. 밤에만 피고 황금 누에고치처럼 생긴 신비로운 꽃이었습니다. 그는 금자마의 향을 중심으로 18가지의 다른 향료들을 섬세하게 배합하여 월화미인을 완성했습니다. 그 향은 처음에는 맑고 청아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고 매혹적인 향으로 변하며 마지막에는 포근하고 따뜻한 잔향을 남겨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향이었습니다. 왕비는 월화미인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근심이 있을 때마다 그 향을 맡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단우의 재능을 높이 칭찬했습니다. 궁궐의 모든 이들이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칭송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너무 강했던 탓일까요? 어둠은 바로 그 빛 아래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왕비의 생신연회가 있던 밤이었습니다. 왕비는 평소처럼 단우가 만든 월화미인을 향로에 피웠습니다. 그런데 향이 방 안에 퍼져나가자마자 왕비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어이들이 달려왔지만 왕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를 시기하던 내시가 앞으로 나서서 외쳤습니다. 향입니다. 저 향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단우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향로를 조사한 결과 향의 성분 중에서 미량의 독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것은 금잠화와 함께 사용하면 사람의 심장을 마비시키는 아주 교묘한 독초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만든 향에 몰래 독초를 섞어 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그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 독초를 구하기 위해 약재상에 들렀다는 거짓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내시가 미리 심어둔 하수인이었지요. 결국 그는 왕비를 시해하려 한 대역죄인이 되어 모든 것을 잃고 이곳으로 쫓겨났습니다. 단우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억지로 묻어두었던 분노와 억울함, 배신감이 한꺼번에 심장을 핥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땅을 치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하필 이곳에서 이 꽃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가? 이것은 운명의 잔인한 장난인가? 한참을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그의 뺨에 닿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신비로운 사슴이 그의 바로 옆에 다가와 젖은 뺨을 혀로 핥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깊은 눈동자는 마치 괜찮다,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사슴의 위로의 단우는 조금씩 진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금자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왕궁에서 보았던 금자마와 이곳의 금자마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왕궁의 것은 화려하고 강렬한 황금빛이었지만 이곳의 것은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고 부드러운 황금빛이었습니다. 향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궁의 금자마 향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향이었다면 이곳의 금자마 향은 상처받은 마음을 부드럽게 치유하는 따뜻한 향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꽃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꽃잎 아래 아주 작은 푸른 잎사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슴이 즐겨 먹던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을 가진 바로 그 약초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독과 약은 한 뿌리에서 나온다 하였거늘 왕궁의 금자마는 인위적인 환경에서 오직 향기만을 위해 길러진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금자마는 달빛과 자연의 기운 속에서 다른 약초들과 조화를 이루며 자라난 진짜 약초였던 것입니다. 이곳의 금자마에는 독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약초들과 어우러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식물이 이제는 그를 구원할 열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처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라는 하늘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단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밤의 호수처럼 고요하고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슴의 목을 한번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아픔이자 희망이 될 금자마를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이 신비로운 약초들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향, 모든 불명과 악몽을 잠재울 수 있는 궁극의 자매향을 만들어내리라. 과거의 기억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김을 딛고 새로운 목표를 세운 단우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조용하지만 뜨거운 열정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휴식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숲의 신비로운 약초들로 자신처럼 잠들지 못하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궁극의 약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이 싹튼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금자마, 그러와 은별화, 긴싱화, 그리고 사슴이 즐겨 먹던 푸른 잎의 약초,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섞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금자마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은별화는 정신을 평화롭게 가라앉히는 힘을, 그리고 푸른 약초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 세 가지 힘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분명 강력한 효능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채취한 약초들을 오두막으로 가져와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달빛이 잘 드는 처마 밑에 약초들을 널어 말렸습니다. 약초들이 마르면서 내뿜는 향기들이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각각의 향기들은 서로 섞이지 않고 제각각의 소리를 내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처럼 어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우는 그 향기의 변화를 매일 밤 기록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약초들이 적당히 마르자 그는 본격적인 조제에 들어갔습니다. 그에게는 왕궁에서처럼 화려한 도구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도구로 활용하는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매끄러운 조약돌을 절구공이 삼고 커다란 바위에 파인 홈을 절구 삼아 약초들을 빻았습니다. 그는 약초들을 한꺼번에 섞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약초가 가진 고유한 성질과 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최적의 비율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아주 섬세하고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먼저 은별화와 푸른 약초를 7대3의 비율로 섞어 빻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이 너무 강해져 오히려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실패였습니다. 다음에는 5대5로 섞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향이 서로를 이기려 다투는 듯 어지러운 향이 났습니다. 또 실패였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숲을 거닐며 자연의 조화를 배우고 낮에는 오두막에서 수백 번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손은 약초 물이 들어 거칠어졌고 옷은 온통 풀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약초들을 섞으려고만 했다는 것을. 하지만 자연의 조화는 섞이는 것이 아니라 어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되 서로를 보완하며 더 큰 전체를 이루는 것. 그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푸른 약초를 아주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별화는 빻지 않고 통째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자마는 약한 불에 살짝 덮어 그 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옹기 그릇에 함께 담고 샘에서 길어온 가장 맑은 물을 부었습니다. 그는 옹기 그릇을 창가, 달빛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약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달빛의 힘을 빌려 약초들이 스스로 어우러지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옹기 그릇 안의 물은 처음에는 맑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옅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은은하면서도 깊은 완벽한 조화를 이룬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는 단우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바로 그 평화의 향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옹기 그릇을 들어 그 안에 담긴 액체를 작은 찻잔에 따랐습니다. 황금빛 찬물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월광차라 이름 붙였습니다. 달빛의 정수를 담은 차,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그는 월광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온몸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강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뭉쳐있던 어깨 근육이 풀리고 항상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던 신경이 부드럽게 이완되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들끓던 심장은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수많은 생각들이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침상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더 이상 캄캄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부드러운 달빛이 가득한 고요한 호수가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의식은 그 호수 위를 떠다니는 작은 조각배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평화롭게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저주가 시작된 이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그를 깨운 것은 창문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는 생기 넘치는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해보았습니다. 온몸에 새로운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지독한 피로의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난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두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맑은 아침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고통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자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숲을 향해 그리고 밤하늘의 달을 향해 또 자신을 이끌어준 신비로운 사슴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번째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자게 하는 약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삶의 의지를 되찾게 하는 기적의 약이었습니다. 단우는 이제 이 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인생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한 단우에게 세상은 새롭게 태어난 듯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낮은 활기찬 탐구와 노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월광차를 만드는 법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약초를 채취하는 시간, 말리는 방법, 물의 온도, 그리고 달빛을 받는 시간까지 아주 작은 차이가 약의 효능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평소처럼 사슴과 함께 숲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사슴은 익숙한 길을 벗어나 숲의 더 깊고 낯선 곳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한참을 걷자 멀리서 규칙적인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졸졸졸 쏴. 물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내 그들 앞에는 꽤 넓은 시냇물이 나타났습니다. 달빛을 받은 시냇물은 마치 은으로 만든 비단을 펼쳐놓은 듯 반짝였습니다. 물은 거울처럼 맑아서 바닥에 깔린 조약돌 하나하나와 그 사이를 유영하는 작은 물고기들의 그림자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슴은 시냇가로 다가가 고개를 숙여 물을 마셨습니다. 단우도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지만 그 어떤 감로수보다도 달고 상쾌한 맛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에 온몸의 피로가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물가에 앉아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냇물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바위를 스쳐 지나갈 때는 나직한 위로를, 작은 폭포처럼 떨어질 때는 경쾌한 웃음을, 그리고 잔잔한 소에 고일 때는 깊은 침묵의 지혜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단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오직 숲의 약초, 즉 땅의 기운에만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숲의 생명력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이 물의 기운이었습니다. 땅의 기운이 몸을 치유한다면 물의 기운은 마음을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셔츠 소매로 걷어올리고 시냇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의 감촉이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시냇물이 자신의 발을 감싸고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시냇물이 지난날의 아픔과 억울함,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찌꺼기들을 부드럽게 씻어내어 저 멀리 흘려보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월광차를 만들 때 이 시냇물을 사용하면 어떨까? 지금까지 그는 오두막 옆 작은 샘물을 사용해왔습니다. 그 물도 충분히 맑고 깨끗했지만 이 시냇물이 품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냇물은 달빛과 별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밤새도록 흘러
자연의 정수를 가장 순수하게 담고 있는 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단우는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직전 가장 맑은 기운이 서려 있을 때 시냇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로 월광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냇물로 만든 월광차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부드러운 맛과 향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효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차를 마시면 단순히 잠이 드는 것을 넘어 아주 맑고 평화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푸른 초원을 달리거나 높은 산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기도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냇물에 감사를 표하며 시냇가 주변을 정성껏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나뭇가지들을 치우고 물가의 예쁜 조약돌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시냇물은 더 이상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신성한 공간이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냇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수년간 불명과 절망에 시달리며 초췌하고 그늘져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평온하고 맑은 눈빛을 가진 한 사내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예전의 자신을 완전히 떠나보내고 숲과 자연 속에서 새로운 자신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시냇물은 그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흐름의 지혜였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기쁨도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물처럼 끊임없이 흘려보내야만 영혼은 맑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모함했던 내시에 대한 원망도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던 슬픔도 시냇물에 모두 흘려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현재의 평온함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고요한 사명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시냇물의 속삭임은 그의 약을 완성시켰고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잠을 자는 법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순리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단우의 삶은 시냇물처럼 맑고 숲처럼 평온한 흐름을 찾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사슴과 함께 숲을 산책하고 낮에는 월광차를 만들며 조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연이 준 선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은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달이 뜨지 않아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런 밤에는 빛나는 약초들도 거의 빛을 내지 않았기에 숲은 평소보다 훨씬 더 깊고 고요했습니다. 단우는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해 사슴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사슴의 걸음은 유난히 신중하고 비밀스러웠습니다. 사슴은 단우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험한 산길로 이끌었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오르고 좁은 바위 틈을 지나 칡넝쿨이 우거진 길을 한참 동안 헤쳐 나아갔습니다. 단우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사슴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묵묵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사슴이 거대한 바위 절벽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절벽은 너무나 높고 가팔라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길은 여기서 끝난 듯 보였습니다. 단우가 어리둥절하여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슴이 절벽을 향해 다가가 앞발로 바닥을 3번 가볍게 두드리자 육중한 소리와 함께 절벽의 일부가 옆으로 스르르 열리며 숨겨진 동굴의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아주 강하고 신성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슴은 고개를 돌려 단우를 한번 바라보고는 먼저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등불을 고쳐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고 아늑했습니다. 벽은 축축한 이끼로 덮여 있었고 공기는 시원하고 맑았습니다. 동굴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등불빛이 닿지 않는 저편에서 아주 희미하면서도 다채로운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빛을 따라 동굴의 끝에 다다랐을 때 단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지하 공동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지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온갖 종류의 희귀한 약초와 광물들이었습니다. 동굴 천장에 작은 틈으로 스며든 아주 약한 별빛에 반응하여 약초들은 스스로 오색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무지갯빛으로 빛났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한 빛을 냈습니다. 벽에는 금과 은처럼 빛나는 광맥이 그려져 있었고 바닥에는 옥처럼 맑은 지하수가 고여 작은 연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땅속에 숨겨진 자연의 보물 창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가장 신성한 기운이 모이는 곳에 단우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이한 식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었습니다. 수정처럼 투명한 줄기 위로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붉은 빛을 내며 고동치는 작은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슴은 곧장 그 식물에게로 다가가 경건한 몸짓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열매를 향해 나직하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기도를 올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단우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바로 이 신성한 사슴, 신로가의 성소스이자 그의 힘의 근원이 되는 장소라는 것을, 그리고 저 열매는 이 숲의 모든 생명력을 응축하고 있는 정수, 용의 심장유음과도 같은 존재일 것이라고. 그는 감히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입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기도를 올리던 사슴은 자리에서 일어나 놀랍게도 그 붉은 열매를 가지째 부드럽게 입으로 꺾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단우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사슴은 그의 눈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그 열매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단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슴은 대답 대신 따뜻하고 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너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듯한 절대적인 신뢰와 인정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숲의 정수이자 실록이 그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단우는 두 손을 모아 정중하게 열매를 받쳐 들었습니다. 열매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손에 닿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 선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월광차를 완성하라는, 그리고 그 힘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라는 실록의 명령이자 부탁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뜨거운 사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사슴을 향해 가장 깊은 존경을 담아 허리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동굴을 나올 때 열렸던 바위문은 다시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장소는 다시 숲의 침묵 속에 감춰졌습니다. 단우의 손에는 붉게 고동치는 신비로운 열매가 들려 있었습니다. 실록의 선물은 그의 약의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을 열쇠였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약초꾼이 아니었습니다. 숲의 비밀을 전수받고 그 힘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숲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밤 산책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실록에게 받은 붉은 열매를 손에 쥔 단우의 마음은 경건함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작은 열매 하나에 숲의 모든 정수가 담겨 있다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열매를 사용하지 않고 오두막에서 가장 깨끗한 곳에 모셔두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깊이 고심했습니다. 이 열매의 강력한 생명력을 섣불리 다루었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숲에서 얻은 모든 지혜를 총동원했습니다. 그는 열매를 직접 차에 넣는 대신 그 기운만을 옮겨 담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는 보름달이 뜨는 날 밤 시냇가에서 가장 맑은 물을 큰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은별화와 금자마,
그리고 푸른 약초를 정해진 비율대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열매를 명주실에 꿰어 항아리 수면 바로 위에 매달았습니다. 열매가 물에 직접 닿지는 않지만 밤새 달빛과 함께 그 신성한 기운이 물속으로 스며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항아리 옆에 조용히 앉아 밤새도록 명상하며 기다렸습니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항아리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맑았던 물이 마치 새벽 여명처럼 아름다운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그 어떤 꽃의 향기보다도 깊고 평온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단우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궁극의 약, 진정한 월광차의 완성이라는 것을. 그는 완성된 차를 작은 호리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그 차를 마셨습니다.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는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완전한 평온함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고요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의식적인 노력 없이 스르르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완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날개가 돋아난 듯 밤의 숲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발 아래로는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는 숲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신비로운 사슴이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높은 담을 넘어 불면으로 고통받는 왕의 침실 창가에도 머물렀고 삶의 고단함에 지쳐 잠 못 이루는 가난한 백성들의 지붕 위도 날아다녔습니다. 그는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을까요?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넘어 그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잤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온몸은 활력으로 넘쳤고 정신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숲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적의 약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밤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로운 잠을 선물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며칠에 걸쳐 월광차를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약초들을 잘 갈무리하여 배낭에 챙겼습니다. 숲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자신을 이끌어준 실록을 찾아갔습니다. 사슴은 마치 그의 결심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처음 만났던 빛나는 약초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우는 사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신 선물과 가르침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제게 주셨던 평온함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사슴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뺨에 자신의 뺨을 부드럽게 비볐습니다. 그것은 작별 인사이자 그의 앞날을 축복하는 따뜻한 격려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단우는 정든 오두막을 뒤로하고 숲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쫓겨나는 자의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려는 사명을 가진 자의 희망차고 당당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숲의 정수가 담긴 월광차가, 가슴에는 숲의 지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기나긴 밤 산책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의 아픈 밤을 치유하기 위한 그의 더 큰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잠은 그의 인생 이막을 여는 위대한 서곡이었습니다. 숲을 나선 단우의 첫 번째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인적이 드문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범한 나그네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지혜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속삭임, 그리고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 담긴 희로애락까지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약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찾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그는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가난하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우는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공기 속에서 깊은 슬픔과 근심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막에 머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몇 달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사를 망쳐 시름에 잠겨 있었고 얼마 전에는 역병까지 돌아 몇몇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의 어른들은 잠 못 이루고 아이들은 악몽을 꾸며 울부짖는 일이 잦다고 했습니다. 단우는 이곳이 바로 자신이 처음으로 힘을 써야 할 곳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주막 한쪽에 작은 약방을 차렸습니다.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하룻밤의 평화로운 잠을 선물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낯선 떠돌이 약장수의 말을 신뢰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옆방에서 한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병으로 동생을 잃은 충격으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단우는 조용히 그들을 찾아가 월광차를 작은 잔에 따라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숲의 달빛과 바람이 아이의 아픈 마음을 잠시 쉬게 해줄 것입니다. 부모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에게 차를 마시게 했습니다. 차를 마신 아이는 신기하게도 곧 울음을 그치고 엄마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는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평화롭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마을의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단우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름에 지쳐 잠 못 드는 농부, 먼저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며 밤을 새우는 할머니, 이유 없이 밤마다 보채는 갓난아기까지. 단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따뜻한 월광차를 한 잔씩 건넸습니다. 그의 차를 마신 사람들은 모두 기적처럼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잠을 통해 몸과 마음의 힘을 되찾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밤은 더 이상 신음과 한숨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요하고 평화로운 숨소리가 마을을 감쌌습니다. 단우는 단순히 차만 나누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향기를 선물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넣어 다녔던 숲에서 가져온 향기로운 약초들을 꺼내 작은 향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향랑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거대한 자연이 당신을 품어주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향랑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나무 냄새가 어우러진 그 향기는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우를 평화의 향기를 가진 분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는 마을에 머무는 동안 마을 청년들에게 숲에서 약초를 구별하는 법과 그것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이 떠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느덧 마을에 다시 활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합쳐 가뭄을 이겨낼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우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떠나려던 날 아침,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길에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마련한 작은 음식과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단우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화는 원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이 그것을 잠시 잊었을 때 다시 기억하게 해드렸을 뿐입니다. 그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명성은 바람을 타고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치유하는 신비한 약초꾼, 평화의 향기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는 이미 세상에 아주 작은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단우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치 계절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처럼 그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조용히 나타났다가 그곳에 평화가 깃들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과 행적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어느새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그는 험준한 산길을 넘다가 거센 비바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길가에 있는 낡은 산장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산장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황량했지만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가 젖은 옷을 말리고 작은 화덕에 불을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그와 비슷한 차림새의 한 나그네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나그네는 값비싼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옷은 흙투성이가 된 채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보였고 눈에는 깊은 절망과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화덕 옆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아무 말 없이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단우는 말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따뜻한 죽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나그네는 허겁지겁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단우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째서 내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거요? 단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길을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 만난 것도 인연인데 따뜻한 온기라도 나누는 것이 당연하지요. 단우의 평온한 목소리와 선한 눈빛에 나그네의 경계심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실 수도에서 아주 부유한 상인으로 왕실의 물품을 납품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경쟁 상인의 모함에 빠져 영모죄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된 그는 가족들을 피신시키고 홀로 국경을 넘어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소. 명예, 부, 그리고 가족들까지. 이제는 잠을 자는 것조차 두렵소. 눈을 감으면 나를 쫓는 관군들의 발소리와 비웃는 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며칠째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소.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우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 그리고 잠들지 못하는 고통까지. 단우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룻밤의 평안한 잠은 선물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우는 품에서 월광차를 꺼내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리고 상인에게 건넸습니다. 상인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단우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이끌려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차를 마신 상인의 얼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던 얼굴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고 불안에 떨던 눈빛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밀려오는 깊은 평온함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 차는 대체 무엇이오?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기는 처음이오. 그것은 달빛의 위로입니다. 당신의 억울한 마음을 잠시 쉬게 해줄 것입니다. 그날 밤 상인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가 산장에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단우는 잠든 그의 곁에서 밤새 불을 지키며 그의 지친 영혼이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상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새로운 희망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소. 하룻밤에 잠이 이토록 위대한 것인 줄 미처 몰랐구려. 그는 허리춤에서 값비싼 옥패를 꺼내 단우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이것은 내 가문의 보물이오. 당신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디 받아주시오. 단우는 고개를 저으며 옥패를 다시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대신 나중에 힘을 되찾게 되시면 당신처럼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데 이 보물을 써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보답입니다. 상인은 단우의 깊은 뜻에 감복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단우의 이름과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두 사람은 산장에서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헤어지기 전 상인이 단우에게 물었습니다. 혹 괜찮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소? 요즘 도성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소. 임금님께서 몇 년째 불면증에 시달리시며 그 누구도 그 어떤 약도 임금님을 낫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오. 혹시 당신의 신비한 차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단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임금,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존재이자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어른. 단우는 잠시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마음속에는 개인적인 원함보다 잠 못 이루는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상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습니다. 밤에 손님과의 우연한 만남은 단우의 운명을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그가 떠나왔던 바로 그곳,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수도를 향하게 될 것임을 그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상인과 헤어진 후 단우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임금님께서 불면증에 시달리신다. 그 말이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수도와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악연이 시작된 그곳으로 돌아갈 용기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바닷가 마을에 머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파도 소리를 듣고 밤에는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달을 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어부들을 도와 낡은 그물을 손질해주고 아이들에게 숲에서 배운 재미있는 풀필이 부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소박하고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세상의 소란을 등지고 조용히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무리의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어명을 받들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잠을 다스리는 명예를 찾아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임금의 불면증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이제는 국정을 돌보는 것조차 힘들어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성격은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실수에도 신하들에게 큰 벌을 내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나라 전체에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혹시 신비한 약초나 비방을 아는 사람이 없는지 샅샅이 캐물었습니다. 그때 단우에게 도움을 받았던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약초꾼도 의원도 아니시지만 그분이 주신 차를 마시면 아무리 험한 악몽을 꾸는 사람도 평화롭게 잠이 듭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잠의 이치를 가장 잘 아는 분일 겁니다. 모든 시선이 단우에게 쏠렸습니다. 단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의 신비한 능력에 대해 증언하자 결국 그를 수도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임금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큰 상을 받겠지만 만약 임금님을 기만하는 것이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오. 단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껴주던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작별 인사를 고하고 관리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수도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그는 마침내 몇 년 만에 수도의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성문은 높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단우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선망과 성공의 장소였던 이곳이 이제는 치유해야 할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삼엄한 경비를 뚫고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정각과 아름다운 정원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그곳을 흐르는 공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궁녀와 내시들은 모두 그림자처럼 조용히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임금 한 사람의 고통이 거대한 궁궐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단우는 마침내 임금의 침전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꾼 바로 그 장소,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다시 돌아온 곳, 침전 안으로 들어서자 독한 약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했고 침상 주위에는 수많은 어이들과 무녀들까지 동원되어 있었지만 모두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상 위, 그는 임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나라의 지존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쇠약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고 뺨은 야위었으며 하얗게 센 수염은 정돈되지 않은 채 덥수룩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제왕의 고뇌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임금은 날카롭고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바로 잠을 다스린다는 자더냐? 내게는 이 나라 최고의 어이들도 용하다는 무녀들도 소용이 없었다. 너 같은 떠돌이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임금의 목소리에는 기대보다 깊은 체념과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우는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춘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침전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들릴 만큼 맑고 힘이 있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병을 고치는 의원이 아닙니다. 또한 요사스러운 주술을 부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소인은 그저 잠 못 이루는 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깊은 산속의 달빛과 맑은 시냇물의 속삭임, 그리고 평화로운 숲의 숨결을 조금 나누어 담아온 것뿐입니다. 부디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나라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자연의 위로에 몸을 맡겨 보시옵소서. 임금은 그의 당당하고 평온한 태도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첨하고 변명하며 그의 병을 고치겠다고 장담했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임금은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깊고 맑은 눈 속에는 어떤 욕심이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연민과 이해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 오늘 밤 너를 믿어보겠다. 허나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제왕의 고뇌는 깊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으로 단우가 가져온 한 줄기 달빛이 조심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의 운명이 걸린 하룻밤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허락이 떨어지자 단우는 조용히 월광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이들이 내어주는 화려한 찻잔이나 다기를 모두 사양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직접 흙으로 빚어 만든 투박한 찻잔과 작은 화로를 청했습니다. 전하, 이 차는 세상의 귀한 보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순수하고 소박한 자연의 마음으로 만들어야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사옵니다. 그의 태도는 단호하고 진지했습니다. 임금도 신하들도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단우는 침전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자신이 가져온 모든 것을 꺼내놓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차를 우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향낭 하나를 꺼내 화로 옆에 놓았습니다. 그가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바로 그 평화의 향기였습니다. 은은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침전을 가득 채우자 독한 약재 냄새에 짓눌려 있던 공기가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사람들의 어깨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풀렸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이 직접 길어온 시냇물을 작은 솥에 붓고 천천히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자연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수도승처럼 보였습니다. 웅성거리던 침전은 그의 고요함에 전염된 듯 이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물이 적당한 온도가 되자 그는 눈을 뜨고 말린 약초들을 꺼냈습니다. 은별화와 금잠화 그리고 푸른 약초. 그는 약초들을 찻잔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초를 담은 얇은 명주 주머니를 끓인 물 위에 살짝 띄웠습니다. 차를 우려내는 것이 아니라 약초의 기운이 물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가장 섬세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품속 가장 깊은 곳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실록이 선물한 붉게 빛나는 열매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열매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열매를 손에 쥐고 찬물이 담긴 솥 위에서 천천히 원을 그렸습니다. 숲의 모든 생명력이 응축된 그 기운을 자신의 손을 통해 차에 불어넣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기만 하던 찬물이 서서히 아름다운 다몽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 누구도 맡아본 적 없는 깊고 평화로우며 신성하기까지 한 향기가 침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마치 깊은 숲속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임금 역시 굳게 닫고 있던 눈을 떴습니다. 그의 퀭한 눈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단우는 완성된 월광차를 투박한 찻잔에 따라 두 손으로 공손히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전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사옵니다. 부디 아무 생각 마시고 이 차가 전하는 자연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옵소서.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찻잔에서 전해져 오는 따스한 온기가 그의 차가운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찻잔에 피어오르는 향기를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 한 모금이 그의 마른 목을 적시는 순간 임금의 온몸에 부드러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맛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마른 영혼 위로 단비가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수년간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이 한꺼풀씩 벗겨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감, 신하들에 대한 불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그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지며 마음이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는 남은 차를 천천히 모두 마셨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과연 이것은 약이 아니구나. 짐이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담고 있구나. 임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깨달음을 얻은 자의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모두 물러가라. 짐은 이제 아주 긴 잠을 자야겠다. 신하들과 어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지만 조용히 침전에서 물러났습니다. 단우 역시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나직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단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히는 순간 과거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소인 다누라 하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임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몇 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한 젊고 재능 있던 향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다누라, 좋은 이름이구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임금은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진정한 휴식이었습니다. 단우는 잠든 임금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고뇌하는 제왕이 아니라 평범한 한 인간의 고요한 얼굴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월광차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불면증을 치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마있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금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궁궐에 퍼져나갔습니다. 신하들은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침전주의를 서성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임금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지 못했던 모든 잠을 한꺼번에 자는 듯 미동도 없이 깊은 잠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던 신하들도 어이들이 진맥해본 결과 임금의 기색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킨 단우에게로 향했습니다. 단우는 궁궐의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으며 임금이 깨어나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가 단우라는 사실을 아는 몇몇 늙은 신하들은 그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섣불리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마침내 임금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임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쇠약했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으며 눈빛은 예전의 총명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단우를 찾았습니다. 임금은 단우를 자신의 앞에 앉히고 아주 오랫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네가 단우였구나. 짐이 너에게 큰 죄를 지었다. 지난 사흘간 나는 아주 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짐은 왕이 아니라 너와 같은 평범한 사내였다.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너의 고통을 나는 꿈속에서 고스란히 느꼈다. 임금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참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의 차는 단순히 나의 몸만 치유한 것이 아니다. 교만과 불신으로 눈이 멀었던 나의 어리석은 마음까지 치유해 주었다. 부디 짐을 용서해다오. 한 나라의 왕이 쫓겨났던 죄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우는 조용히 일어나 임금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전하, 고개를 드시옵소서. 지난 일은 모두 흐르는 시냇물에 띄어 보냈사옵니다. 전하께서 평온을 되찾으셨다면 그것으로 소인의 모든 억울함은 이미 풀린 것이나 마찬가지옵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의 평온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임금은 그의 넓은 마음에 다시 한번 감복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어명을 내렸습니다. 몇 년 전 단우를 모함했던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고 진실은 오래지 않아 밝혀졌습니다. 단우를 모함했던 내시와 그에게 매수되었던 하수인들이 모두 붙잡혀왔고 그들은 임금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모두 실토했습니다. 내시는 파직되어 귀양을 가게 되었고 단우의 누명은 온 세상에 벗겨졌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다시 예전의 직위를 돌려주고 큰 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단우는 그 모든 것을 사양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더 이상 궁궐의 향장 단우가 아니옵니다. 소인은 숲과 자연의 지혜를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약초꾼일 뿐입니다. 부디 소인을 다시 궁궐에 묶어두려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놓아 주시옵소서. 임금은 그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세속의 욕심을 넘어선 그에게 부와 명예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알겠다. 너의 뜻이 정 그렇다면 강요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의 큰 공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단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소인에게 저 남쪽 끝에 있는 작은 산 하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약초를 키우고 저처럼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살고 싶사옵니다. 그의 소원은 너무나도 소박했습니다. 임금은 그의 고결한 인품에 탐복하며
기꺼이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단우는 며칠 후 궁궐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과 궁인들이 그의 앞날을 축복하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쫓겨나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치유하고 나라의 근심을 덜어낸 영웅이자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왔던 이제는 고위관직에 복귀한 상인 나그네를 찾아가 조용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도의 성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왔던 그 숲을 향해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을 이끌어준 신비로운 사슴, 실록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길고 길었던 귀향은 끝났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완벽하게 화해했으며 자신의 진정한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가 왕에게 선물 받은 고요의 산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의 진짜 인생, 평화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삶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단우는 남쪽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가벼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에 쫓기지도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온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달에 걸친 긴 여행 끝에 그는 마침내 임금이 하사한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끝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산의 이름은 원래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 산을 단우산 단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우 자신은 그 산을 정산, 즉 고요의 산이라 불렀습니다. 산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운이 감돌았고 맑은 시냇물이 곳곳에서 솟아나 산 전체를 풍요롭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단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밤이 되면 산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은은한 기운을 뿜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약초들의 진정한 낙원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산 중턱, 전망이 가장 좋은 곳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숲에서 가져온 약초 씨앗들을 산 곳곳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밭을 갈아 억지로 약초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각의 약초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 즉 햇볕이 잘 드는 양지나 축축한 음지를 찾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은별화는 달빛이 가장 잘 드는 언덕에, 금잠화는 시냇물이 속삭이는 물가에, 그리고 푸른 약초들은 널찍한 바위 그늘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숲에서 가져온 약초들은 새로운 터전에 금방 적응하여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요에 사는 밤이 되면 온갖 빛깔로 빛나는 신비로운 약초들로 가득 찬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습니다. 단우의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모두 가졌지만 마음은 늘 공허한 부자, 전쟁의 끔찍한 기억으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늙은 군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여인까지 그들의 사연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잠들지 못하는 밤의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단우는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과 함께 산을 거닐고 밭을 가꾸고 말없이 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약초를 통해 몸을 치유하는 법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요의 산에 머무는 동안 경쟁과 욕심을 잊고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잊고 있던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단우가 정성껏 달여주는 월광차를 마시며 생애 가장 평화로운 잠을 경험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사람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산을 내려갔고 세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밝은 밤, 단우는 오두막 앞 텐마루에 앉아 자신이 가꾼 산을 고요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산 전체가 은은한 빛과 평화로운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신비로운 사슴, 실록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 산 능선 위로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는 익숙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뿔을 가진 실록이었습니다. 실록은 아주 먼 길을 달려 그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와 준 것이었습니다. 단우의 눈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록 역시 그를 향해 고요한 눈인사를 건네고는 유유히 빛나는 약초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단우는 찻잔에 담긴 월광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를 올감했던 백야의 저주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는 잠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과 그리고 어둠과 화해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이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고 세상의 모든 생명과 교감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단우는 아주 오랫동안 고요의 산을 지키며 수많은 아픈 영혼들에게 평화로운 잠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깊은 수면을 위한 어느 약초꾼의 밤 산책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길고 고단했던 하루가 이 이야기와 함께 평화로운 휴식을 찾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고요한 산의 밤 풍경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